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부터 오늘 첫 번째 뉴스로 해볼까요? 좀 전에 트럼프가 그 블룸버그 TV하고 회견하는 내용이 네. 계속 들어오는데 하나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법인세를 지금은 21%인데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15%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전에도 그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이미 다이먼 재무장관으로 뽑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파월한테 선거 전에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편 관세 얘기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60%에서 10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 이건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부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언급 내용,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내용은 뭘 볼까요?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 뉴욕타임스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그 지금 뭐 민주당 안팎에서 계속 지금 뭐 후보 교체 얘기가 꺼지지 않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뭐 시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달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현재 시각으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오하이오주가 후보 등록이 다음 달 7일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지만 투표용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화상 회의로다가 대의원 호명 투표를 해서 사실상 결정을 하고 전당대회 때는 이제 그 공식 지명하는 절차만 이렇게 밟기로 이미 지난 5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지난달 말 그 첫 대선 토론 때 바이든이 참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저 사람 가지고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걸 해서 후보 교체하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래도 일단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특히 하원 쪽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안 된다, 이대로 가면은 뭐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사실 그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민주당 규정을 보면요, 바이든을 만약에 대체를 하려면은 본인이 사퇴에 동의하고 이 사람을 이제 선출하겠다고 약속해서 뽑힌 그 대의원들한테서 그럼 당신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해라,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뭐 그저께 MBC 뉴스 인터뷰에서도 이미 1,400만 명이 나를 민주당 후보로 투표를 했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호명 투표를 관장하는 규칙위원회가 한 100명 정도가 넘는데요, 이쪽이 거의 뭐 바이든 지지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반란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단 일정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22일 정도부터 화상 호명 투표가 화상 시작이 호명 돼서 한 시작돼서? 일주일 정도 아.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뉴욕타임스 관측은 한 80% 이상이 바이든 선출을 지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그 반발이 많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지 그것도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그 전에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잖아요. 이 관역 중앙, 이 발언에 대해서 실수라고 인정을 했네요. MBC하고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렇게 관역 중앙이란 벌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는 내가 실수였다, 그런데 이제 덧붙이기를, 하지만 내가 그 표현을 쓴 거는 트럼프 의제에 초점을 맞춘 거다, 달리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했던 걸 잘 봐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공화당 강경 인사들이 관역 중앙이라는 발언이 트럼프 암살을 직접 유발했다는 그런 막 주장까지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독재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좀 계속 얘기를 좀 하나 봅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가 그동안에 했던 그 과격한 발언들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네. 뭐 피바다를 만든다느니,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 그 전 하원 의장 부군이 망치로 공격받았죠. 그때도 트럼프가 이 사진을 조롱했던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이번 총격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지 않느냐, 좀 발을 뺐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 고령 우려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여기 대해서 그래 늙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트럼프보다 고작 3살이 더 많을 뿐이다. 인지력이 매우 좋고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지난 3년 반 동안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81살인 내가 뭐 83살, 84살 이제 만약에 연임이 되면은 그랬을 때 어떨까 하고 묻는데 그런 거는 당연한 질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물타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의 집세 인상률 상한을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비격 사건 계기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든 캠프에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를 막 원색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정책 선거로 이제 전환했는데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가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니까요. 바이든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이니까 아마 지금쯤일 겁니다. 네바다주 유세를 하면서 미국의 집세 인상률 그 상한을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를 해서 그거를 구상을 밝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인플레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 진정에 어떤 또 다른 하는 그 방안으로 내놓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 DC 그 나토 연례 정상 회담 그 회견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익을 극대화한 게 인플레를 부추겼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탐욕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그걸 국민들한테 돌릴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재집권하면은 집세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유지할 걸 약속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계획이 뭐 이렇게 한 채 두 채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50채 이상을 운영하는 대형 주택 임대 회사를 겨냥한 거다. 그리고 신축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마 좀 선거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먼트 리스트라는 걸 인용해서 로이터가 또 여기 관련된 얘기를. 그 미국의 주택 평균 임대료가 중간치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에 한 1,411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이게 그래도 2021년 초에 비해서는 한 300달러 이상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 주택연구소 최근 보고서는 미국은 사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임대주택에 사는 미국 사람의 절반 정도가 자기가 버는 돈의 한 30% 이상을 집값하고 유틸리티, 뭐 전기, 가스, 상하 요금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사는 게 빡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거를 의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 임대업자들이 가만히 안 있죠. 당장 발끈합니다. 전미 다세대 주택 연맹 CEO가 로이터에 임대료 뭐 인상률 상한 어쩌고 하는데 이건 실효성이 없다.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다 하면서 뭐 이거는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 그리고 강행을 하면은 주택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실수요자들만 힘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이 로이터 기자가 이거 물어보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이제 뽑았습니다.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인데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중국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하면서 벤스가 그 지명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켜가지고 미국의 진짜 문제인 중국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미국 대선이 중국을 구실로 삼는데 우리는 줄곧 반대해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트럼프 피격 직후에 용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오보가 또 나온 데 대한 이슈도 있네요. 뉴욕 포스트가 네. 그 보수 성향 타블로이드 매체인데 사건 직후에 그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총격범이 중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가 한 시간 만에 백인 남성으로만 확인됐다 이렇게 정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내 아시아계에서 아주 굉장히 발끈합니다. 지금 그때 이제 뉴욕 포스트 이거를 전하면서 여기다 덧붙이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도 오랜만에 이걸 이제 기억을 했는데 쿵푸하고 독감을 합친 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이렇게 비하한 거죠. 그다음에 또는 아시아 플루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렇게 불렀던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그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힘도 세졌고 더 정치적으로 힘도 파워도 늘어났고 전략적 위상이 급부상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벤스 네. 그 러닝메이트로 된 그 벤스 부인이 인도계입니다. 지금 인도계가 미국에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오보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겁니다. 네. 지금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뭐 한층 좀 높게 점쳐지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도 트럼프 재선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재선 가능성이요. 네, 가능성에 대해서. 네. 지금 뭐 트럼프가 워낙 뜨니까 지금 뭐 다 된 것처럼 지금 좀 이렇게 본인도 막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지금 언론도 그렇고 재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심기가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공영방송 NHK가 트럼프가 이렇게 공식 지명된 거, 그다음 벤스가 이제 그 러닝메이트 된 걸 전하면서 이 팀이 재집권할 경우에 추가 관세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엔화 약세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도 트럼프가 그 확인한 보편 관세 이거를 이제 구상을 상기시키면서 물론 대미 무역 흑자가 특히 큰 데는 뭐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데인데 이런 식으로 보편 관세를 도입하면은 일본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특히 자동차 수출 같은 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감세를 추진하게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고 관세를 더 올리면 뭐 인플레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장기 금리가 더 오를 거고 이게 미국하고 일본 간의 금리 차 확대가 되면은 엔화 약세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자기네 산업 보호 측면에서 미국에도 완전한 재앙이라고 얘기를 한 점을 조금 기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러닝메이트 벤스가 강경 보습하고 또 뭐 러스트벨트 이런 출신. 그렇죠. 이 사람이 오하이오주 출신. 이게 이제 러스트벨트 이른바 미국 오데오 주변의 그 쇠락한 공업지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일본 그 US 스틸 일본 제철이 지금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반대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 벤스 상원의원이 강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스 스미트 도모 은행이 최근에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하면은 관세 인상, 대미 무역 흑자하고 달러 대비 약세 통화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강화할 거다. 이런 세 가지가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트럼프 과거 정권 때 우리가 크게 교훈을 얻은 게 도대체 언제 어떤 정책을 할지를 예측이 힘들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게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로이터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일본 내에 모시토라 이게 이제 혹시 트럼프 이 용어가 다시 뜬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4월에 아소타로 그 자민당 부총재 일본 미국 황급히 가가지고 트럼프 만난 적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유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그 모시토라라는 용어가 다시 뜬다. 이렇게 또 일본 언론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본 얘기였고요. 이제 중국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 그래서 60%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반토막이 날 것이다. UBS 분석이네요. 네. 블룸버그가 어제 인용을 했는데 이제 그 전날 나온 보고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60%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 증가율이 2.5%포인트 깎일 거다. 이렇게 상당한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올해도 한 5%포인트 안팎 성장 목표를 제시를 한 상태죠. 이게 조금 하반기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는 관측인데 이제 이 UBS 보고서는 만약에 중국이 트럼프가 고일 관세를 이제 집권해서 부과를 하면은 중국이 이제 뭐 제3국으로 우회 수출하거나 생산 기지를 이렇게 옮기는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완충을 하려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제3국들도 쉽게 트럼프 고일 관세에 동참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전제하에 한 2.5%포인트 깎일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2분기 성장률 어제도 전해주셨는데 4.7이 나와서 가뜩이나 좀 가뜩이나 예상치 힘들죠. 대비해서 낮게 나왔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UBS는 중국에서 중국 경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순수출이 중국 성장률의 한 14% 정도를 차지해왔다.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가 돼서 미국을 비롯한 그 주요 교역국들이 더 자극받은 상태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런 집권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중국이 급격한 관세 인상 충격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 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 통화 정책도 완화해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걸 뒷받침하려면은 특별 국채 발행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 경제와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각의 이제 분석들을 소개해 주셨고, 다음은 유럽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유럽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GDP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석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무역 정책 불확실성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유럽 나토 회원국들한테 국방비 올리라고 뭐 엄청나게 지금 조이고 있죠. 그거. 그다음에 미국 국내 정책 파급 효과 같은 게 복합적으로 유럽에 작용해서 아무래도 유로존 그 유로 사용하는 20개국의 그 GDP가 둔화하고 조금 주춤하던 유럽의 인플레가 다시 또 심화할 걸로 그렇게 골드만삭스가 내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는 트럼프 피격 바로 전날 나왔습니다. 트럼프 재선이 경우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섰던 유로존 성장 전망이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 그 분석은요, 자기네 기본 추정치는 유럽 인플레가 0.1%포인트 상승하면은 GDP가 1%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네. 그때 뭐 굉장히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 그다음에 유럽연합도 보복했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유로존 산업 생산이 한 2% 정도 위축됐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각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경제 또 불안 요소도 있고 금융적으로 보는 요소도 골드만삭스는 있는데. 트럼프가 네. 재집권해서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유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른 특히 미국의 국내 정책 같은 것들로 인해서 유로 약세가 초래돼서 그 효과가 많이 상쇄될 거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아무래도 뭐 계속 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인데 이 강경보수파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게 트럼프 트레이드의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했네요. 그 벤스 지명되고 나서 어제 그 미국 증시 그 추이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걸 전하면서요. 이 벤스가 지명된 게 트럼프 트레이드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그런 조짐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에너지하고 총기 관련 종목, 그다음 지역은행 같은 게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그 현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죠. 벤스가 지명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주가 추이가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왜냐하면 이제 벤스가 그 상당히 공화당 내 그 좀 강경파고 포퓰리즘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조금 트럼프보다 좀 덜 우호적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고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한 사례로 그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포퓰리즘 정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식이 오전에는 뜨다가 벤스가 지명되고 나서는 그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그 포퓰리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결국 이게 떴다가 한 0.6% 정도 하락해서 장을 마감했는데 네. 이런 게 벤스 지명에 그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짐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하루 만에 그렇죠. 흐름으로, 하루인데 네. 저도 워낙 그 파장이 이제 이게 지금 뭐 워낙 그게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니까 네. 그런 식의 분석도 내놨습니다.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걸 하루의 시장 흐름을 보고 또 분석한 내용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선정기 선임 기자와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